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U+의 IT 최적화 팀을 맡고 있는 정재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트랙 주제로 U+의 BSS 시스템인 U큐브 시스템의 차세대 프로젝트와 그 이후에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모더나이제이션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총 3부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1부는 어떻게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지, MSA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이 고민하고 중점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포인트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부는 작년도 말에 프로젝트를 오픈을 했는데 프로젝트 오픈 이후에 현재 IAC 코드 기반의 운영 체계에서 얻게 될 수 있는 이점 사례들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3부는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기술적인 모더나이제이션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부, 3부는 저희 U+의 데브옵스 엔지니어인 강예빈님, 정영진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차세대 프로젝트는 워낙 또 수많은 인원들이 수년간 진행했던 사항이라 제가 혼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공유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MSA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준비하시게 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U+의 BSS 시스템은 U큐브라고도 불리웁니다. U+ 고객들의 가입, 상담, 빌링과 같은 중요한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영업전산 기관계 시스템입니다. 임직원 포함해서 직영점, 대리점, 고객센터 상담사분들 약 35,000여 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시스템이고요. 해당 잔표에서는 그만큼 대용량을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U큐브의 경우에는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좀 불편한 UI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무거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성능, 품질적인 개선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모놀리스 형태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민첩하게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년도부터 해서 업무 PI부터 약 4년여간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오픈하면서 작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MSA 형태로 프로젝트 오픈을 완료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는 전통적인 웹아스DB 3티어 아키텍처로 모놀리스 레거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었었는데요. 이를 아키텍처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MSA 기반의 비즈 도메인별 서비스를 분리하면서 느슨한 결합을 하고 또 서비스 배포 간 영향도를 최소화하면서 어질리티를 향상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만 분리했다고 어질리티가 향상되는 건 아니기에 서비스 간에 분산된 비동기 환경을 만들고 더 어질리티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메인 이벤트라던가 분산 환경에서의 트랜잭션 처리, 또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 정합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분산된 서비스들을 적절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배치하면서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가져가고 단계별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전략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술 스택인데요.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기술 스택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기술 요소들에 대한 설명보다도 이 기술을 갖고 어떻게 MSA 시스템을 만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서비스를 나누었는가입니다. 크게는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서 비즈적으로 어질리티가 중요하고 자주 변경이 되는 서비스들은 마이크로, 그리고 변경이 많지는 않고 안정성이나 고성능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은 매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그 업무 도메인별 분리는 또 이벤트 스토잉 방식의 서비스 정의 워크숍을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나누면서 도메인별로 민첩성을 확보해 나갔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민첩성은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DDD 기반 어그리건 모델을 사용해서 객체 지향 설계를 하고 또 JPA 적용이라던가 서로 다른 테이블 간 테이블 조인을 금지하면서 DB와의 좀 결합도도 낮춰갔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같은 영역에는 전통적인 데이터 모델링 방식의 설계와 마이바티스를 적용하면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의 쿼리 기반의 환경에서 MS의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이너 아키텍처는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 로직은 중앙에 집중을 시키고 외부 기술 요소들과의 연계 부분은 추상화해서 향후의 기술 요소가 변경됨에 따라 또 비즈니스 로직도 유연하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 나갔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서비스를 단순히 나눠 놨다고 해서 어질리티가 확보되는 건 아니어서 그 부분들을 더 느슨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간 이제 비동기 설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큰 기준은 조회에 대한 방식은 REST API 기반의 API 통신, 그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은 비동기 메시지 통신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했던 API 방식으로 모든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분산 지옥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처리의 경우에는 비동기 메시지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또 이는 처리의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또 수반하고 서비스의 자원을 점유하기 때문에 또 서비스 하나의 장애가 다른 서비스로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그 낮추기 위해서 해당 부분들은 비동기 설계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비동기 설계 중에 그 메시지 통신 방식은 하나의 서비스에서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을 하면 나머지 이벤트에서 해당 도메인 이벤트를 섭해서 사용하는 펍섭 방식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이런 비동기의 분산 환경에서 그 트랜잭션에 대한 보장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비동기 메시징 플랫폼으로 카프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프카 플랫폼 자체는 메시지 한 번 이상의 전송을 보장을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의 비즈니스 처리를 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까지의 이제 트랜잭션은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산된 환경에서 그런 비동기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여러 어플리케이션, 여러 DB에서 수행이 되다 보면 기존에 이제 단일 DB에서 만족하던 ACID 속성, 즉 원작성, 일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MSA 환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사가 패턴의 이제 보상 트랜잭션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서비스가 동시에 활용을 하려고 할 때 격리성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통신 비즈니스 특성상 고객 단위의 락 관리를 하면서 또 해결해 나갔습니다. 또한 분산된 환경에서 트랜잭션들은 또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 프레임워크 레벨에 좀 반영을 해서 실패된 트랜잭션들을 제외 처리하거나 재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모니터링 체계 또 이제 활용을 하면서 트랜잭션 관리를 해 나갔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트랜잭션에 대한 보장, 뭐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산된 환경에서 서비스 간의 데이터의 정합성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데이터 통합 검증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기종 간의 DB, 퍼블릭, 프라이빗 환경 간의 DB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제해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활용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나누어진 서비스를 어떻게 적절하게 클라우드로 전환해 나가는가입니다. 퍼블릭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질리티가 중요하고 자원에 대한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주로 배치를 했고요.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임 장비와의 연동이나 하이엔드 그런 장비들의 안정성이나 성능적인 부분이 중요한 서비스들은 프라이빗에 배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빅뱅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한 건 아니고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제 개선이 시급히 필요했던 UI UX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대용량 처리 빌링 영역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단계는 이제 U+ 유튜브 시스템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인 뭐 가입, 상담, 단말 이런 영역들을 MSA 형태로 오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사용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하고자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그 예전에 레거시 시스템과 차세대 시스템이 이제 병행하면서 운영이 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BFF 레이어를 두어서 기존의 레거시에 대한 요청을 레거시,
차세대로 요청하는 부분들은 차세대로 라우팅을 하고, 그다음 뒷단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DI, ACL과 같은 레이어를 두어서 동기화를 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하는 그런 전략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오픈하기 전에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전환을 할까입니다. 기존의 레거시의 많은 시스템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차세대에 맞게 전환하고 이관하는 과정을 최단시간에 수행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또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끔 기존의 데이터의 변경이 적은 데이터들은 선전환, 그리고 차세대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전환해도 되는 데이터들은 후전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서비스 중단을 하면서 이관이 필요한 본전환에 대한 시간은 가장 짧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환경에 퍼블릭, 프라이빗, 다양한 DB로의 이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수많은 태스크들을 자동화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그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은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통신사에서는 최초로 이런 BSS 시스템을 MSA 구조로 전환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시스템인 유큐브 시스템의 주요 요소들을 내재화하면서 앞으로 또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는 이제 작년도에 오픈한 프로젝트 이후에 현재는 또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팀의 강예빈님이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끝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던 유플러스, CNS 협력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고 전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G 유플러스 데브옵스 엔지니어 강예빈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이후의 운영의 단계 이야기를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오픈 전에는 저희의 목표가 오직 일정에 맞춰서 오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오픈된 이후로 저희는 안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오늘 EKS 업그레이드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EKS 환경은 차세대 유큐브의 모든 MSA 서비스가 컨테이너로 실행되고 있는 중요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EKS 환경에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어떤 미해결 과제들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았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4가지 도전 과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큐리티 그룹이었습니다. 172.0.0.8 이런 식으로 넓게 대역으로 오픈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큐리티 그룹을 닫는 것은 장애를 유발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쉽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또 많은 롤들이 어드민 권한과 불필요한 액세스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AWS에서 권장하는 IAM 베스트 프랙티스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더 잘 관리하려면 이런 권한들을 최소한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KS 클러스터 알백이 철수자분들의 것들도 여기저기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커 이미지에서 좀 평문으로 액세스 키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크릿 암호화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잠재적으로 운영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수동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었던 EKS 클러스터의 경우에 누군가 실제로 실수로 삭제를 했을 때 저희가 재생성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파드들도 전부 다 벨레로 복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2년 전 버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옵션 값들도 기본 옵션 값으로부터 어떤 것들 변경했는지 정말 설치한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CI/CD 형상마저 맞지 않아서 뭐 컴피그 맵이나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등은 저희가 배포하는 이미지와 이 CI/CD 형상이 불일치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스 이미지 서버에 어떤
그룹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정말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히스토리를 잃어버린 문제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태그 관리 또한 잘 되지 않아서 EKS 1.21 클러스터의 경우 2년 전에 사용하던 클러스터인데 이 태그들이 여전히 막 여기저기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EKS 영역의 미해결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심지어 유큐브는 계정이 굉장히 많고 또 단순 반복적인 운영 업무가 공수가 많이 드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영 자동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Infrastructure as Code IAC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AC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저희는 이제 베이스 이미지부터 코드화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Ansible을 활용해서 이제 커널 값이나 보안 조치, 공통 패키지 설정 등을 전부 다 코드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드빌드와 젠킨스 파이프라인까지 활용해서 저희가 모두 이제 CI/CD 파이프라인으로 이 베이스 이미지를 재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유큐브 서버에 어떤 것들을 누가 언제 왜 설치했는지 저희는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클러스터 영역에서도 코드화가 필요했는데요. 이 과정은 이제 테라폼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IAC 도입을 결정하고 U+ 데브옵스 엔지니어 약 10명이 유큐브의 모든 자원들을 약 한 달간 정말 임포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 이후에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또 이제 EKS를 모듈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의 EKS 모듈은 불필요한 시큐리티 그룹 룰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게 되었고 또 정말 이 최소 권한의 원칙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고 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EKS 어스에 대한 그런 RBAC 권한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파라미터 스토어와 KMS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도 하였고 또 세컨더리 IP 설정이나 이런 로깅 설정 같은 보안 조치들 또한 저희가 자동화 설정을 미리 해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 파드단에 대한 코드화가 필요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벨레로라는 툴로 이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재설치나 버전 업그레이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인프라 파드 약 14개를 전부 다 헬름 차트화하고 정말 눈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면서 이 설정 값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거쳤고요. 이 과정을 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아르고 CD를 도입해서 인프라 파드를 완전히 자동 배포하는 이런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제 재설치가 가능하고 버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인프라 파드를 얻게 되었고요. 인프라 파드 설정에 대한 히스토리 축적함으로써 저희의 운영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크릿에 대한 노출 문제를 해결하고 전부 다 시크릿 값을 변경하고 이제 익스터널 시크릿 등을 활용해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코드화를 했던 이 EKS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운영에 저희가 좀 적용할 수 있었던 사례를 EKS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4 버전에서 1.28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였고요. 블루그린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NU큐브라는 도메인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블루 클러스터로 트래픽이 가게 되고요. NU큐브라는 도메인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그린 클러스터로 트래픽이 전달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블루그린 방식을 사용했던 이유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1분 안에 빠르게 롤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EKS 업그레이드 작업을 정말 4일에 걸쳐서 이 까나리 배포 방식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그린 클러스터로 첫째 날에는 10%의 트래픽만 가게 하고 둘째 날에는 30%, 셋째 날에는 50%, 마지막 날은 100%가 전달되게 하여 전환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전환 방식을 사용했던 이유는 정말 이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코드화하여 EKS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더니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업그레이드 작업의 상세 단계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젠킨스 파이프라인에서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말 손쉽게 서버 이미지를 재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먼저 생성하고 테라폼으로 저희가 만들어뒀던 모듈을 활용해서 쉽게 30분 만에 이제 EKS 클러스터를 이제 하나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헬름 차트화에 둔 인프라 파드들을 코드로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네 번째로는 신규 클러스터용 모니터링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규 클러스터용 NLB를 이제 DNS에 등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든 서비스들을 배포하고 서비스 엔트리에서 트래픽 전환을 매일매일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사실 4, 5개월이라는 긴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모든 과정을 코드화하였기 때문인데요. 처음 이 과정을 겪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앞으로의 이러한 저희의 EKS 업그레이드 작업은 코드화를 통해서 정말 2-3시간이면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환경으로 저희가 바꾸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EKS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사안 2가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컨테이너들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배치 서비스 아니면 뭐 API 서비스 아니면 뭐 비동기 메시지 처리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유큐브 서비스 안에 존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 배치나 뭐 컨슈머 그룹 리밸런싱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여 전환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기존보다 2배의 파드가 이 업그레이드 전환 기간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DB 부하적인 측면에서도 또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고민하는 고민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EKS 업그레이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번 EKS 업그레이드 작업은 이제 차세대 유큐브 프로젝트 오픈 이후 가장 큰 변경 작업이었고, 이 EKS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재생성 가능하고 안전한 EKS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표로 하던 마지막 차세대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U+에서 직접 EKS를 코드화하고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운영 내재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 환경에 IAC 도입을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는 앞으로 히스토리를 축적하고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AWS에서 EKS가 굉장히 이 EOS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마쳤을 때는 이제 3월에 이 작업을 온전히 완료했는데, 이 AWS의 EOS 주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11월 또 다른 업그레이드 작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빨라지는 업그레이드 주기에 맞춰서 저희는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이번 EKS 업그레이드 작업이 의미가 있었다고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EKS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저와 함께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진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유큐브 운영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U+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유큐브의 고도화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CI/CD의 고도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백의 개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구조의 개선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CI/CD의 고도화입니다. 기존의 CI/CD는 젠킨스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젠킨스는 그루비로 작성된 젠킨스 스크립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젠킨스 스크립트가 많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젠킨스 스크립트를 모두 파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환경에 젠킨스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잡이 병렬로 실행됐을 때 장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되다 보니까 이 배포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파드로 들어가서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덥스 패턴을 도입했습니다. 기덥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GitHub의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에 배포된 매니페스트를 관리하고 실제로 CI/CD로 동작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인프라에 배포가 되는 방법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전체 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 단계에서는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게 되고 이 변경된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레포지토리에 푸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EKS에 구축된 GitLab 러너가 실행이 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이미지는 ECR에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슬랙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CD 단계인데요.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슬랙 노티피케이션을 받게 되면은 젠킨스에서 브랜치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덥스 패턴이 적용되는데요. 저희는 아르고 CD라는 CD 툴을 도입을 해서 실제 GitHub에 있는 배포 형상과 배포된 EKS에 있는 형상을 맞추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GitLab 러너를 도입을 하면서 퍼블릭 환경에서 쉽게 스케일 아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르고 CD를 도입하면서 배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젠킨스의 그루비 스크립트로부터 GitLab 러너에 CI 파일을 적용을 하면서 유지 보수가 편한 코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알백의 개선입니다. 알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유큐브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간에 걸쳐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협력사를 포함해서 대략 4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해서 이런 권한 관리가 그리고 계정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르고 CD, EKS와 같은 인프라 리소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접근 제어도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옥타라는 사스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옥타는 LG U+의 AD와 연동이 돼 있고요. 이 연동된 정보를 통해서 롤과 매핑을 하고 실제 이 롤에 기반을 해서 아르고 CD를 통한 EKS의 접근 그리고 서버 액세스 컨트롤러 도구인 텔레포트를 통해서 EKS 그리고 EC2에 대한 접근 그리고 오픈서치나 데이터독, 스모로직, 젠킨스와 같은 툴에도 옥타로 연동을 해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결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옥타로 연동을 하고 그리고 이 옥타는 AD와 연동이 됨으로써 잦은 인원 변경에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밀하게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네트워크 구조의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상암 IDC 센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172 대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72 대역이 아무래도 좁은 IP 레인지로 인해서 파드가 뜨기에는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점대의 세컨더리 사이더를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컨더리 사이더를 추가를 하게 되면 EKS에도 별도의 설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에서 인, 아웃 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위쪽에 shared account에 프리프로드, 프로드의 VPC를 나누고 각각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도메인 기반 그리고 IP 기반의 룰을 통해서 인 아웃바운드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rivate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172 대역과 통신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왼쪽에 구성된 이제 VPC는 10점대 환경이고 이 10점대 환경은 172 대역보다 많은 IP를 할당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EKS는 10점대 환경에 띄우고 네트워크 DC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72 대역에 프라이빗 나트 게이트웨이를 둠으로써 IP를 전환을 해서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통신 비용의 최적화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간의 이제 피어링 그리고 TCW를 통해서 통신 비용을 최적화하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도입을 함으로써 도메인, IP 기반의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아웃바운드 통신을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2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10점대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추가가 용이했고, 세컨더리 사이드를 추가를 함으로써 별도의 설정을 하는 부분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는 더 많은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를 개선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계속적으로 현대화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질리티입니다. 내부 개발자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성능 개선을 통해서 어질리티를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티뉴스인데요. 지속적인 개발, 배포,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하고 기능 개선을 통해서 또 성능 개선 그리고 큰 변화가 없는 마이그레이션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옵티미제이션입니다. 저희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용 그리고 성능 일시를 최적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세대 유큐브 운영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